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인생 이야기, 그녀의 끈기와 배신, 그리고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선 재생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두 손 가득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찾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 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전 30 후반의 딸을 키우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다면 그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들보다 사람이 가장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처럼 말이죠. 사업을 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고 인연을 맺으며 느꼈던 건데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큰 일을 겪으며 정말 뼈에 새길 정도로 다시금 알게 됐네요. 저에게 있었던 그 큰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는 작은 소도시에서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겠지만 집안의 어려운 형편과 일을 나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 둘을 돌봐야 했던 탓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성적이 그리 좋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 진학은 진작에 접은 채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야 됐죠. 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살고 있는 지역에 남아 생활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무작정 대도시로 올라가는 거였죠. 제 고향이 싫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곳에 남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공장을 다니거나 동네 일자리를 전전하다 같은 지역 사람과 결혼을 하고 평범한 주부가 돼 아이를 낳아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뻔한 삶은 싫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가진 거라곤 자신감밖에 없었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도시의 삶이 무섭기보다는 기대가 됐습니다. 왠지 나는 대도시를 가야만 될 것 같았고 또 그곳에서 하는 일이 잘 풀려 성공을 할 것 같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하나를 가지고 저는 서울로 향하게 됐어요. 그렇게 겁없이 올라간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할 만했어요. 올라가자마자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저 혼자 살 집과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장 몇 년 동안은 지금처럼 알바만 해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 10년 후가 문제였어요. 아르바이트 생활만 하면 사실상 고향에서 지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비싼 서울 물가로 인해 돈만 더 나가는 거지. 그래서 돈을 모아가며 틈틈이 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을 알아보곤 다녔죠. 그러다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들의 성공담이 나와 있는 뉴스였는데 매출 수익이 10억, 20억이라며 그 당시 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단위의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돈을 만지나 싶어 자세히 기사를 봤는데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얼마 되지 않은 자본금을 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됐다는 기사에 저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날부터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기사 속 주인공들처럼 되는 게 가능한 일인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매일 카페와 커뮤니티를 들여다본 결과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죠. 운이 따라야 되겠지만 못해도 제가 알바로 버는 돈보다는 많이 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쇼핑몰을 시작해 보기로 했죠. 처음 몇 달은 하고 있던 알바와 병행을 해야 될 만큼 힘들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제법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알바와 쇼핑몰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왔죠. 쇼핑몰의 경우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야 했으니 주문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에 올인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알바를 그만두게 됐죠. 다행히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우후죽순 생기는 쇼핑몰들로 인해 매출이 확 오르거나 이걸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될 만큼 돈이 되진 않았습니다.
알바보다는 더 버는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하는 쇼핑몰이 망하면 그땐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걸 할 게 없으니 이 일에 모든 걸 걸어야 했죠. 그래서 수많은 쇼핑몰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별성을 주기로 했습니다. 직접 옷을 제작하기로 한 거죠. 항상 시장에서 옷을 가지고 오면 한두 군데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뭐 색상이나 사이즈 또는 디자인 등등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옷을 제작하면 그런 점이 충족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시장 쪽 옷을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해주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최소 수량만 보장해주면 제품 생산까지 큰 신경 쓸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디자이너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디자이너가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디자이너로 고용하면서부터 제 쇼핑몰이 흔히 말하는 대박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인해 따로 공장도 둬야 했고 직원들도 계속 뽑아야 했죠. 매해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매년 사무실을 옮기며 계속 확장을 해야 됐으니까요. 거기다 쇼핑몰 사업만 잘 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하고 있던 연애 사업도 매년 잘 돼가고 있었죠. 몇 년 후 제 회사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제 학력과 사업을 비꼬면서 말이죠. 철원을 하겠다고. 그럼 너 결혼하면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둘 거니? 아이 엄마가 사람 사업 잘 되고 있는데 그만두긴 왜 그만둬? 내가 지금 너한테 물어봤어. 넌 잠자코 있어. 어머님, 혹시 민준씨 내조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걱정할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민준씨가 한 말처럼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고요. 민준씨가 버는 수입도 거의 전부 저희 회사 쪽 일이라 결혼 후에도 계속 사업할 생각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일에 열심히 해서 뭐 하려고. 결국에 망할 게 뻔한 일인데. 그리고 아까부터 민준이나 너나 계속 사업 그러는데 겨우 파는 것 가지고 무슨 대단한 사업하는 것처럼 말하냐. 티쪽가리 몇 개 팔아서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너 대학도 못 나왔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안의 머리 비내는 며느리로 받을 생각 없다. 그러게 지금까지 뭐 했냐. 사람들 눈먼 돈으로 재미 봤으면 공부나 더 할 것이지. 봐라. 내가 머리에 든 거 모자라니까 돈을 벌고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지 않니? 너 지금 얘가 잘 나가니까 혹해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팔아 내가 얼마나 아둔하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결혼할 상대는 지혜로워야 한다고. 이쯤 하면 내가 반대하는 이유 너희도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더는 서로 힘 빼지 말고 각자 맞는 짝꿍 구하도록 하자. 남편의 학력이나 집안이 대단하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뭐 남편도 그다지 학력이 뛰어나다고 볼 순 없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 될 분의 말씀이니 어느 정도 숙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정말 제가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겨우 천조가리 파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모가 하는 말에 요목조목 답하며 무시를 못하게 만들었죠. 어머님, 매출만 10억이 훌쩍 넘는 게 사업 아니면 뭔가요? 저 어디 가면 사장님 소리 꼬박꼬박 듣고요. 제가 챙기고 끌고 가야 하는 직원들도 수십 명이에요. 저희 회사 관련된 협력업체 공장분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많아질 거고요. 이 정도면 사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학력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 학력이 고졸이 맞으니까 인정할게요. 그런데 10년 가까이 제 회사를 저만큼 불리고 이끌고 가는 거 보면 대학 나온 사람들에 비해 뭐가 모자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또 굳이 핑계 대자면 정말 10년 동안 너무 바빴어요. 공부 좀 해보려니까 법인 세워야 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해야 될 게 많았고요. 또 공부 좀 해보려니까 해외에서 연락 와서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려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다 제가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는 성격이 못 돼서요. 지금도 공장분들 찾아가 뵙고 디자인 개발 참가하고 고객분들 관리도 직접 하고 있어서 정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10년 가까이 회사 이끌면서 경영에 문제 없어. 외국어도 잘해. 제 분야인 우리 쪽에는 바삭하기까지 해.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 나온 사람들과 졸업장이 없다는 것 빼고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하던 결혼을 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할 리가 없었죠. 그 뒤로도 결혼을 반대하겠다며 여러 핑계거리를 찾았지만 그때마다 제가 꼬박꼬박 그 핑계거리에 대답하며 시모의 입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남편도 계속해서 결혼 요구를 하니 결국 시모도 결혼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의 결혼 반대를 뚫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으로 들어와 전부터 하던 디자이너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문제로 결혼을 하자마자 시모가 또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왜 제 밑에서 일을 하냐는 거였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말이다. 민준이네 회사 디자인실에서 일한다. 너는 내 남편을 꼭 내 밑에 둬야 되겠어. 뻔히 너랑 부부 사이인 걸 알 텐데 너는 사장이고 걔는 디자인팀 실장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일은 디자인 일을 하더라도 공동대표 그런 척하면 줄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님, 아무리 회사가 제가 만들었고 제가 사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제 막 입사한 남편을 저랑 같은 위치에 둬요? 직원들도 있는 회사인데 그건 좀 아니죠.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너희들 결혼 반대한 거다. 네가 돈 좀 번다고 우리 아들 졸로 볼 것 같아서. 회사에서부터 직급 차이가 나는데 집에서는 오죽하겠니? 회사에서 대하던 태도 그대로 가지고 오겠지. 내가 내 아들 기죽어 살라고 그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알아? 저 회사에서도 집안에서도 남편 무시하거나 아랫사람으로 대한 적 없어요. 그리고 남편 공동대표로 하면 되려 사람들이 욕할 거려. 남자가 여자 잘 만나서 한 자리 차지했다고. 지금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려 남편의 능력을 깎아 먹는 행동이라고요. 이미 결혼 전 여러 차례 썰전이 오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모의 억지 물음에 대수롭지 않게 답을 하며 넘기게 됐죠. 그 뒤로도 시모의 간섭과 억지가 종종 있었지만 제 신경을 조금 긁었을 뿐 뭐 이렇다 할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문제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사업도 날로 번창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항상 정체기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딱 그때쯤 저희 회사에도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쟁할 업체들도 많아지고 원래 주 고객층으로 잡았던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회사가 경쟁력이 없어져 가고 있던 거죠.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방향을 아예 틀어버렸습니다. 제 나이대와 비슷한 사람들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과감한 결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원 고객분들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고 새로운 고객분들도 유입됐죠. 또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해외에서 저희 옷을 원한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회사가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됐죠. 그렇게 잘 풀리는 사업으로 콧바람이 절로 나올 때 제 뱃속에 소중한 딸아이 지우까지 생기게 되며 더없이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임신을 한 후에도 처음에는 일과 동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에 있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고 불러오는 배로 움직이는 것도 점점 더 불편해지면서 일선에서 빠지게 됐죠. 이후로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뜨문뜨문 회사에 나갔고 회사를 못 나갈 때는 남편에게 보고를 받으며 회사 업무를 이어나가게 됐죠. 하지만 그것도 출산율이 가까워지고는 할 수가 없었고
출산 후에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 됐죠. 원래는 아이를 낳고 바로 회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태어난 제 딸을 보니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와 남편이 육아 전념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해왔습니다. 당신 그렇게 고민되면 난 복직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 내가 지우 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당신이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려고. 그래. 회사는 내가 맡아서 꾸려가면 되니까 당신은 지우한테 있어줘. 금방이다. 그 시간 놓치면 평생 후회해. 괜히 누구 때문에 그 시간 놓쳤다 원망하지 말고. 지우 잠깐이라도 내가 키워라. 그게 애 정서에도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보통 했냐? 지우자라면 또 일하고 싶다고 누가 말려도 회사로 뛰어갈 거 아니냐? 어차피 또 일할 거. 지금 애 키우면서 휴식 시간이라도 좀 가지는 게 낫지. 결국 고민 끝에 남편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직접 회사를 운영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곁에서 봐주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주 떠날 것도 아닌데 굉장히 10년 넘게 일한 곳을 잠시 떠나 있을 거라고 하니 여운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그동안 회사를 이끌며 고생한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거액의 돈과 선물을 줬어요. 어차피 남편 돈이나 내 돈이나 같은 돈이긴 하지만 예쁜 말로 포장해서 주니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의미가 있었고 고맙기도 했죠. 선물을 받으며 앞으로 남편 내조 잘하고 딸 지우도 열심히 키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다짐을 뭉개버리는 일이 생기게 됐죠. 저에게 회사를 넘겨받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왔거든요. 문제의 발단은 시모였어요. 지우를 본다는 핑계로 집을 자주 찾아온 시모는 제 육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아직 지우 먹으면 안 돼요. 소화도 안 될 뿐더러 벌써 자극적인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지우 몸에도 안 좋고요. 누가 보면 내가 독약이라도 먹인 줄 알겠다. 그 소세지 조금 가지고 뭘 난리법석이야. 그리고 내가 너보다 자식을 10수년 더 오래 키웠어. 그런데 어디서 훈계질이야. 성인 몸에도 안 좋은 건데 애한테 벌써부터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우 보러 오시는 건 좋은데요. 매일같이 오셔서 제 육아에 간섭하고 하시지 말아달라 부탁한 행동들 계속 하시는 거 저 좀 힘들어요. 어머님 말씀 좋은 부분 있으면 따를 테니까 그 외에는 제 육아에 너무 깊게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정말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하기야 물 배운 게 있어야 우더른께 예에 차릴 줄 알지. 내가 저걸 며느리로 받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 또 그 말씀이세요. 또 왜 그러세요? 제가 딸 낳은 게 마음에 안 드셔서 다시 또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내가 언제 아들 낳으라고 했? 지금도 지우가 아니라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 아휴, 싸가지 없는 년 어디서 거지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아직도 네가 싫다. 우리 민준이랑 거지 같은 네가 수준이 맞긴 하니. 그럼 저 혼자 있을 때 오시지 마시고 아드님 있을 때 오세요. 괜히 저 혼자 있을 때 오셔서 이런 말들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도 시모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시비 걸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우를 낳기 전에는 시모의 괴롭힘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었는데 육아로 인한 지친 몸 때문인지 제대로 된 저항도 못하고 시모에게 시달리게 됐죠. 시모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죠. 아이, 정말 지겹다 지겨워. 아니, 당신은 나랑 같이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우리 엄마 마음에 못 들어? 그게 어려운 일이야. 언제까지 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시달려야 하는데?
당신 평생 우리 엄마한테 고분고분하게 굴 생각 없지. 내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께서 말씀을 먼저 그렇게 하시니까 나도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지. 그만하자. 내가 너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 전부터 계속 생각하던 건데 너랑은 더는 못 살 것 같아. 엄마랑 싸우는 것도 저는 보기 싫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네 태도도 신물이 난다. 엄마가 결혼 반대했을 때 그 말 따르는 거였는데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나 당신한테 정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홧김에 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업무로 지친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시모까지 집으로 찾아와 어제 남편과 다툰 말을 꺼내며 저보고 이혼하라고 재촉하더라고요. 다른 대화는 거부한 채 이혼만 요구해오는 두 모자의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정신없었어요. 억울하지만 끝까지 버티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당할 사유도 없었으니 무조건 버티고 있다 보면 이 문제를 풀어갈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의 사유가 제 과소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유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난 후 그동안 고생한 갑이라며 받았던 선물들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육아를 하며 고생한다고 남편이 틈틈이 챙겨줬던 선물들 모두 제 이름, 제 카드로 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모두가 제 과소비를 증명하는 내역이라며 빼곡히 적혀져 있었죠.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이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지만 결국엔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방비로 있었던 탓에 제가 증명할 것들이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죠. 그래도 맨몸으로 버려지진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제 몫이 더 많이 인정돼 가져올 수 있었고 친권도 남편이 포기를 했거든요. 대신 남편은 당연히 저에게 줘야 하는 것들을 건네주며 선심 쓰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렇게 시모와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뒤 피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시모를 찢어 죽일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어요. 아마 제가 홀몸이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죠. 전 한 아이의 엄마였으니까요. 그것도 아직 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의 엄마였죠. 당장 내 딸을 키우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타오르는 복수의 감정은 가슴 저 밑 구석에 눌러놓고 지내야 했습니다. 비참한 이야기지만 전 남편이 선심 쓰듯이 준 돈과 집이 당장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됐어요. 그 통장의 돈을 확인해가며 사용할 때마다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화가 났고 참담했지만 우선은 살아야 했기에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죠. 이후 일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돈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통장에 남아있는 돈만 믿고 평생을 살 순 없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았지만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결국 고향에 있는 친정 엄마에게 올라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일을 나가야 됐죠. 그렇게 이혼을 당한 채 생활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무렵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이혼을 당했던 이유가 전 남편과 시모의 돈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거였죠. 그 사실을 전 남편에게 빼앗긴 채 회사 초창기 직원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저와 이혼을 하고 난 뒤 곧장 여자를 불러와 사무실에서 별짓을 다 했다고 했죠. 저도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변하는데 가장 큰 원인들이 여자 아니면 야망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확인을 했었는데 전 남편의 외도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시모가 혹시나 남아있을 외도의 흔적도 철저하게 지웠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외도를 하고 있던 전 남편에게 제 회사를 빼앗는 것과 이혼을 하는 계획을 세운 장본인이 시모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들었던 저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보려고 했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증거가 없었어요. 또 치밀하게 세운 시모의 계획으로 인해 전 남편의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입증할 것도 없었죠.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직원들이 들었다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고 제 인생을 사는 게 맞겠지만 이러다가는 화병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상황에 맞는 복수 방법은 없을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말해줬던 직원의 한마디가 떠올랐어요.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전 남편이 사장이 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부터 내부 사정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말이었죠. 과연 그런 식으로 회사를 얼마나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직원의 말이 저에게는 기회처럼 들렸어요. 내가 능력만 된다면 전 남편에게 빼앗긴 내 회사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러려면 제가 또다시 사업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고 성공도 시킨 의류 쪽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볼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과포화도 너무 과포화가 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망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였죠.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 화장품 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여성들에게 화장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제품이었고 어린 여성들부터 노년의 여성분들까지 사용을 하시니 판매 연령층에 대한 고심도 적을 것 같았습니다. 차별성만 두면 사업이 곧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화장품들과 차별성을 두고 홍보를 해야 하는 게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제 주위에서 그 차별성을 찾아봤죠. 바로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제 딸아이 지우였죠. 화장을 하면 항상 아이와의 접촉이 걱정되곤 했습니다. 어린아이 피부에 닿았을 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통 엄마들이라면 이런 걱정을 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는 홍보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다른 연령층에게도 안전한 화장품으로 인식이 되겠다 싶었죠. 그 포인트를 잡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쉽진 않았어요. 우리 사업을 하며 알게 된 화장품 업계 지인이 있어 완전히 무지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전혀 모르던 분야이다 보니 뭐 하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옷과 달리 받아야 할 검증 과정도 많고 국가기관에서 인증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라 제품 개발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회사를 완전히 말아먹기 전에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 됐으니까요. 고비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문턱도 못 가본 대학에 들어가 교수님께 막무가내로 여쭤보기도 하고 화장품 완료 회사에 찾아가기까지 했죠.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저 혼자였다면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때쯤 저에게 천군만마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제가 빼앗긴 회사의 초창기 직원들 중 3명이나 저를 믿고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찾아와 준 거죠. 힘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도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저를 돕겠다며 찾아와 주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제게 찾아와준 그 직원들이 전해주는 전 남편의 회사 정보들로 인해 더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준비하는 그 잠깐 동안 회사가 더 엉망이 돼 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됐거든요. 직원들에게 들어보면 내부 고발이 안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지경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난 후
어서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궤도에 올려놓고 싶었지만 오히려 조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칠까 싶어 더 꼼꼼히 제품 개발에 힘썼습니다. 다행히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직원들 덕분에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빨리 제품 개발을 완성시켰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후 저를 도와주는 직원들과 의기투합해 사업을 조금씩 끌려나갔고 제가 예상한 타겟층에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은 일과 육아에만 몰두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여가 활동이라던가 취미, 휴식 다 반납하고 두 가지 일에만 매달렸죠. 그리고 항상 제가 빼앗긴 회사 정보를 틈틈이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전 남편의 회사 사정이 최악이던 때와 제가 시작한 화장품 사업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 시기가 맞물리며 인수 제안을 할 수 있게 됐죠.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저였다는 걸 알게 되자 전 남편은 꽤나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하기야, 애를 키우며 먹고 사는데 급급할 줄 알았던 제가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당신이었어. 내 회사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이러니까 이해가 되네. 아무도 관심 없는 회사 누가 인수하겠다고 달려드나 했는데. 그런데 의외다. 나는 당신이 사업을 또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 오히려 사업이라면 치를 떨 줄 알았는데. 설마 이 회사 언젠간 인수하려고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은 회사 넘기고 돈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적인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회사 이야기나 하자. 에이, 아니지. 당신이 이 회사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거래하는 가격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니 내가 한 말이 맞나 봐. 당신 나한테 흥정할 만큼의 여유가 없을 텐데. 어차피 시간 지나면 회사 가치만 떨어져. 당신 말대로 다 쓰러져가는 회사. 갑자기 일어설 것도 아니고 인수하겠다는 것도 또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야. 전 남편은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여유 있는 척하며 절 조롱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그 가짜는 전 남편의 모습에 인상이 찌푸려지고 화도 났지만 전 필요 이상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의 복수는 회사를 인수하고 난 뒤였으니까요. 전 남편에게는 그저 내 회사를 되찾고 싶어하는 미련 있는 여자로 보이길 바랬습니다. 다행히 전 남편에게 제 의도대로 보였던 것 같고요. 이후 회사 인수에 대한 일들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회사 매출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을 뚫고 있었고 부채도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급해지는 건 전 남편 쪽이었죠. 덕분에 시건방을 떨던 남편도 제가 고수하던 인수 금액에 맞춰 회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양수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 됐고 남편을 재차 만나게 됐죠. 서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조건만 확인하면 됐는데 남편은 그날 역시도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추후에 받게 될 매를 스스로 벌더라고요. 사람 일이 이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 봐. 당신이 이혼 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 내가 만든 회사 다시 내 손으로 찼다야. 이거 완전 스토리 죽인다. 잘만 하면 당신이 다시 회사 살릴 수 있겠어. 스토리가 어찌됐든 회사를 내가 어떻게 살리든 제발 그만 좀 말하고 계약이나 얼른 하고 헤어지자. 내가 당신 반가워서 그래. 가만 보면 당신이 항상 나를 구해준다니까. 연애 때는 돈 벌어주게 해줘. 결혼하고는 회사 CEO 만들어줘. 이혼하고 나서는 회사 넘겨서 돈 벌게 해줘. 아무래도 나랑 당신 사이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사주도 그런 게 있다면 누가 누구 살리는 당신이 나를 살리는 사주 같아. 양쪽 변호사들까지 입회하에 가진 자리인데 별별 소리를 다 하는 전 남편을 보며 당장이라도 웃는 낯짝에 뺨을 갈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랜 기다림의 결승선이 코앞이었습니다. 지금의 굴욕만 참고 넘긴다면 이제까지 받은 서러움을 다 되갚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손이 부들거리는 걸 힘을 꽉 주어가며 참아내고 붉어지는 얼굴을 긴 호흡으로 식혀가면서 말이죠. 이후 계약을 진행하는 중간중간 전남편은 저에게 계속해서 비아냥대했지만 그 시간을 참아내며 결국에는 계약을 마칠 수 있었죠. 계약을 다 마치고 서로 갈 길 가면 되는 상황에도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조롱이 섞인 말을 건넸어요. 나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지내겠네. 당신이 넘겨줘서 억지로 사업을 하고는 있었는데 영, 나랑 맞지 않더라고. 거기다 마무리하는 것도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당신 덕분에 잘 해결됐네. 앞으로 당신이 준 돈으로 한량처럼 편하게 살아야 되겠어. 고마워.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고마워서 몇 자 조언을 하는 건데 당신 지금 남자친구 없? 그러면 영영 사귀지 마. 내가 보니까 당신 너무 순진해서 곁에 또 남자가 있다가는 나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당해.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잘 새겨들어. 좋아. 당신이 저번부터 계속 헛소리하는 걸 무시해줬더니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당신이 지금까지 뭘 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당신 아직도 시장 돌아다니면서 팔리지도 않는 디자인 돌리고 있을걸. 내가 당신이 말한 내용들 정확하게 짚어줄까? 당신 연애 때 나 만나서 잘 됐지. 시장에서 재고만 쌓여가는 디자인하던 놈을 내가 데려와서 돈 벌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사장이 나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어부지리로 낙하산 직원 됐지. 그때부터 당신 제대로 일도 안 했잖아. 디자인팀에 있는 직원들이겠지. 마지막으로 이혼하고 나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회사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방금 내가 말한 이 모든 게 당신 능력이야. 여자 잘 만나서 옆에서 빌빌거리다 물려준 떡도 못 먹는 게 당신 능력이라고. 아니다. 하나 더 있구나. 그런 안에 모르게 뒤에서 바람까지 폈지. 아주 주도면밀하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또 있네. 이런 쓰레기도 자식 새끼라고 끼고 도는 당신 엄마 둔 거.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좋은 능력들만 가졌나 몰라. 이제까지 잠자코 있던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듯 쏘아붙이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 남편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더 열받더라고요. 이렇게 찍소리도 못할 놈이 그동안 까불고 있었다는 생각이 말이죠. 곧장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에게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상황이 펼쳐질 테니 기대하라는 말이었죠. 그 표정은 뭔데? 왜 내가 갑자기 쏘아붙이니까 무서? 엄마라도 불러줄까? 엄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지? 하긴 능력도 없고 줏대도 없는 놈이 뭘 하겠어? 내가 이제까지 내 헛소리 듣고 있으면서도 참았던 건 이 계약 때문이었어. 계약 틀어지면 안 되니까 참고 있었던 거라고. 너 지금 당하는 망신이 끝일 거라고 생각할 텐데 천만에.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칼을 갈면서 기다렸던 복수인데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아. 앞으로 기대해. 당신한테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래?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당신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남편은 겁을 먹은 모습을 숨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 더 이상의 복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되려 큰 소리를 치며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야 당연히 남편이 하지 말아달라고 빌어도 복수를 할 예정이었으니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가 계획한 복수를 시작하게 됐죠. 우선 그 시작은 소송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인수한 제 회사에 소송을 하게 만드는 거였죠. 이 복수는 전 남편이 회사 사장직을 하고 있을 때 근무를 하던 직원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대충 듣자 하니 회사 운영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잔뜩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발주업체한테까지 강요를 하면서 말이죠.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업체들에게 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이직한 직원들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질 피해를 받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에 찾아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여쭤봤죠. 다들 피해를 본 그대로 말을 했다간 보복을 당할 게 걱정되셨는지 제가 내놓은 서류를 보시고는 말씀하시길 꺼려하셨어요. 그래서 제 뜻을 사장님들 한 분 한 분께 먼저 밝히게 됐죠. 사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절대 피해볼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문제 삼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걸로 협박하려고 했으면 왜 찾아오겠어요. 원래 작업 들어가던 대로 물건 받으면 되는데 제가 여기 온 건 이 부분이 확실한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취합해서 저희 회사를 고발하시거나 소송 청구하시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보고 사장님 회사 쪽으로 소송을 하라고요. 네, 저희 회사 쪽이 청구하시면 돼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인수를 한 사람이 회사에 소송을 해달라고 하자 사장님들 모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습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무슨 수작질을 부리려고 이러는 거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하셨죠. 그분들께 왜 소송을 해주셔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회사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 꼭 보증 및 확약 조항이 삽입됩니다. 저와 남편이 작성한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조항을 확인해보면 양도인이 인수될 회사와 관련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용한 거였죠. 그 조항을 어길 시 보증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회사 측이 받은 소송의 책임을 남편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령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 남편이 회사 운영을 하며 서류를 조작해 배임과 횡령을 했기 때문에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었고요. 어떤 식으로든 남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자 사장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곤 자신들의 회사 쪽에서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회사 측으로 걸어 오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회계사를 고용해 제가 남편에게 회사를 넘긴 시기부터 다시 되찾아오기 전까지 배임과 횡령을 한 부분을 확인하게 됐어요. 당연히 정신머리 없는 남편은 회사 통장을 개인 통장처럼 빼다 썼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모와 자신의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걸 포착하게 됐죠. 사실 세금 부분은 좀 의외였어요. 영사업적으로 머리가 없는 놈이라 생각 없이 회사 돈만 빼다 쓰고 있을 줄 알았는데 나름 세금을 줄여보겠다고 머리를 썼을 줄은 몰랐거든요. 생각해보면 꼭 나쁜 놈들이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쁜 놈이 되면 누가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소송과 고발을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축제를 열 만한 일이었죠. 그런 저와 달리 전 남편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넘기고 마음 편히 지내던 남편에게 날아드는 소송과 고발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으니까요. 회사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이 날아들자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당신 뭐야? 손해배상 청구 이거 뭔데? 회사 넘겼는데 내가 왜 손해배상을 해? 계약서 쓰고 다 끝낸 거 아니야. 당신은 한글도 안 읽... 하긴 당신이 모든 걸 꼼꼼히 보고 확인했으면 회사가 이 모양 이 꼴도 아니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대단한 거야. 사람 비웃는 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이게 뭐냐고. 당신 나보고 복수하겠다는 말이 이걸 가리킨 거야. 이거 그냥 겁주는 거지? 진짜 내가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니지? 혼자서 아니라고 망상 더 들어댈 거면 왜 전화했어? 그럼 그렇게 믿고 있어. 가만히 있다가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빠지지 말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봐. 그리고 몇 가지 더 내가 말하자면
당신 이거 말고도 또 소장 날아갈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회사 장부 확인하다가 발견한 게 있거든. 당신 엄마랑 그 여자 유령 직원으로 고용해서 세금 탈세한 거. 그거 내가 국세청에 신고했어. 그건 그쪽에서 판결 나면 내가 또 민사로 소송 청구할 거야. 뭐? 당신 정말 왜 이래? 정말 야, 죽이려고 환장했어. 그래도 같이 한때는 사랑하고 한 이불까지 덮고 산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어? 지금 한 말들 다 농담이라고 말해. 소송 다 취할 거라고 말하라고. 내가 그때 한 말은 귓등으로 들었어. 복수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리고 당신 나이 먹었으면 제발 좀 스스로 해결하려고 좀 해. 농담이라고 말해라. 소송 좀 취하해 달라는 게 뭐야. 그래도 나름 긴장감 있게 하려면 나도 비싼 변호사 고용할 거야. 누가 이기나 보자.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내 대답을 원하는 거면 대답해 줄게. 싫어. 소송 그대로 이어갈 거야. 그럼 난 바빠서 끊을게. 당신도 전화하면 그땐 협박으로 내가 또 신고할 수 있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린 법정에서만 보자. 저도 사람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성격은 아닌데 그땐 억지로라도 전남편에게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했습니다. 제가 전남편에게 받았던 것만큼의 10분의 1은 되갚아줘야 하잖아요. 이후 저는 원래 계획대로 남편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변호사분과 함께 준비해 가고 있었죠. 그 사이 남편은 저에게 수백 차례 전화를 해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사람들 번호로도 연락을 해왔죠. 하지만 저와 통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약 올리듯이 전남편 목소리가 들렸다 하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전남편은 결국 시모와 함께 저를 만나러 딸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쫓아왔습니다. 딸아이에게 두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어 유치원 선생님께 잠시만 딸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게 됐죠. 당신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리고 이렇게 날 찾아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 몰라? 앞으로 받을 처벌 때문에 이 정도 위법은 문제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야, 너 정말 왜 그러냐? 나 이러다 진짜 개털돼 남는 거 하나 없다고.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우선 내 회사, 아니 당신 회사 소송 걸린 건 내가 합의금 만들어서 해결해줄게. 그러면 회사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 내가 회사에 잘못한 문제는 차차 해결해 나갈게. 그러니까 그 소송만이라도 취하해주면 안 될까? 어차피 그 소송 건들 말고도 당신이 신고한 세금 탈세건으로 처벌받아야 돼. 그거 잘하면 징역도 살 수 있다고. 내 돈으로 회사 문제 해결하고 세금건으로 처벌까지 받으면 그 정도면 당신이 원한 만큼 처벌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나 숨 좀 쉴 수 있게 해줘. 내가 이렇게 빌게. 그리고 지유, 우리 지유 생각을 좀 해봐. 아빠 되는 사람이 징역살이하고 돈 한 푼 없다고 하면 왜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지금이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 청소년 돼 가면서 이 사실 알면 당신을 좋은 엄마로만 볼 수 있을까? 아빠라는 사람을 무참히 짓밟아 놨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될 지유 정서 교육을 위해서도 좀 봐줘. 그래, 하나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민준 따라서 내 앞에 찾아온 거 아니겠니?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순진한 이놈 꼬드겨서 너에게 못할 짓 한 건데 벌을 받으려면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까지 바닥에 박으마. 제발 하나님 마음 좀 풀어다오. 전 남편은 제가 건 소송으로 인해 돈은 돈대로 다 잃고 징역살이까지 할 수 있다며 일부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를 해달라 부탁을 해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던지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들 옆에 있던 시모도 이전의 독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순한 양이 돼서는 제 앞에서 머리까지 박고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까지 했죠. 두 사람 모두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용서를 구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과거 두 사람의 계획에 놀아나 이혼을 당했던 제가 더 불쌍하고 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용서해 주자라는 생각이 새끼 손톱만큼도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게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바람났으면 정상적으로 합의 이혼을 하든 이혼 소송을 하든 재산 분할하고 서로 갈라서게 했으면 된 거지. 왜 사람 뒤통수까지 치고 모욕을 줬냐고요? 나 두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 들지가 않아요. 당신들한테 배신당한 그 당시 내가 더 불쌍해 보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입에서 우리 지우 이름 꺼내지도 마. 당신이 지우한테 애정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난 몰라도 애는 보러 찾아왔겠지. 그런데 당신 입에서 지금을 제외하고 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 바람난 그녀에만 쥐새끼라고 아낀 주제. 어디서 우리 지우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나한테 선처나 자비 바라지 마. 난 그냥 법대로 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나한테 연락하는 거, 찾아오는 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나 지금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거든. 그래서 방금 경찰에 신고했어. 어디 이렇게 계속 위법행위 해봐. 누가 손해일지. 전 남편은 제가 112로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는지 자기 엄마를 데리고는 불이나 켜듯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이후 저는 전 남편에게 건 소송들을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청구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세청에 신고했던 탈세 혐의가 인정되면서 전 남편은 짧지만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거기다 그 혐의에 같이 묶여있던 시모와 전 남편의 현 아내까지 줄줄이 처벌을 받게 됐죠. 이후 남편이 판결이 날 때마다 항소를 한 탓에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제가 청구한 소송들 모두 제가 승소하게 되며 남편은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잃게 됐어요. 덕분에 회사에 남아있는 남편의 더러운 흔적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고 전 남편에게 피해보셨던 사장님들께서도 정당한 대가를 저를 통해 받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런 결과들 모두 뜻깊은 거지만 제가 칼을 갈아오며 계획한 복수를 성공했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겠죠. 이렇게 글로써 적어보니 제가 몇 년간 악에 바쳐 살았다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네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복수를 하고 다시 회사를 되찾아 만족스럽긴 한데 좀 서글픕니다. 나도 평범한 여자들처럼 내 남편과 내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말이죠. 아쉬워하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 그만큼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전 꼭 제 딸 지우와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한 번 겪었던 아픔, 두 번 다시는 겪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행복해질 제 인생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럼 이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은 항상 공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인사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